네, 안녕하세요. 어투덕입니다. 오늘은 켄 피셔의 세 개의 질문으로 주식시장을 이기다 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켄 피셔는 필립 피셔라는 투자자의 아들이죠. 필립 피셔는 워렌 버핏한테 아주 큰 영향을 준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켄 피셔의 세 개의 질문으로 주식시장을 이기다 라는 책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세 개의 질문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잘못된 걸 믿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질문입니다. 주식시장의 미신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만 아는 게 어떤 게 있을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나만 아는 게 있다면 수익을 올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뇌는 나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우리의 본능이 어떻게 내 투자를 방해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동경제학에 대한 내용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잘못된 걸 믿고 있지는 않은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켄 피셔는 미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미신. 켄 피셔의 다른 책,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이라는 책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 내용에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자는 투자에서 미신을 믿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 미신이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믿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그게 사실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런 미신들을 믿고 있다는 거죠. 어떤 미신들이 있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저자는 첫 번째로 PR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PR이 높으면 비싸고 PR이 낮으면 싸다고 얘기를 하죠. 그 말인즉 PR이 낮으면 수익률이 높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저자는 높은 PR이든 낮은 PR이든 그것이 수익률을 직접적으로 예측해주지 못하고 심지어는 아주 조금도 예측해주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자의 말대로 정말로 PR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지표일까요? 만약에 이 PER이라는 것이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라면은 PER이 높은 시장이 PER이 낮은 시장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아야겠죠. 더 자주 하락해야 된다는 말이 될 텐데요. 실제로 역사를 보면은 어떨까요?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PR이 20보다 낮았던 적은 117번 있었는데 이 117번 중에서 시장은 35번이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PR이 20 이상이었던 적은 17번이 있었는데 그 17번 중에 시장이 하락해서 끝났던 해는 5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5번 중 3번은 시장 하락률이 크지도 않았다고 하죠. 첫 번째가 2000년인데요. 그때는 마이너스 9.1%를 기록했고요. 두 번째가 1962년이었는데 마이너스 8.8%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934년에 마이너스 2.3%를 기록했죠. 이 역사의 데이터를 보면은 고 PR이 위험하다는 것을 믿고 투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PR이 단지 20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정 PR을 넘어서 너무 치솟으면 더 위험해지고 너무 아래에 있으면 위험이 급감한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PR이 22배가 넘으면 나쁘고 15배 이하면 좋은 상태라는 거죠. 그 말을 믿고 PR이 22배가 도달하면 매도를 하고 15 이하로 떨어지면 매수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저자는 그래도 여전히 단순한 바이 앤 홀드 전략보다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을 23으로 바꿔도 여전히 마찬가지라는 거죠. 데이터가 이렇게 PR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음에도 왜 사람들은 이런 미신을 계속 믿을까요? 여기서 미신이라는 것은 PR이 낮으면 안전하다, 싸다라는 게 될 텐데요. 왜 이런 미신들이 계속 될까라는 거죠. 저자는 그 원인을 우리의 또 본능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물이기 때문에 높은 것을 무서워하죠, 본능적으로. 2m 높이에서 떨어지면 조금 비틀거리겠지만 12m 높이에서 떨어지면 대부분 죽을 겁니다. 그리고 120m라면 무조건 죽겠죠. 즉 높을수록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 본능에는 뭔가 높다면은 그것이 위험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페와 관련된 정보를 볼 때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높은 수치에 대해서 겁을 먹고 낮은 수치일수록 안전하다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런 높은 PR을 무서워하는 그런 이유라는 거죠. 또 다른 미신도 있습니다. 재정 적자가 크면은 흔히 위험하다고들 생각을 하죠. 국가 재정이 큰 적자를 기록하면 나쁜 것이라고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우리는 빚에 대해서 대부분 부도덕하다고 생각을 하죠. 빚을 지지 않는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저자는
그건 역시 미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과거의 데이터를 돌려보면 알 수 있겠죠. 이 책은 2006년에 나왔는데요. 이 책이 출판된 기준으로 지난 15년간 미국은 단 4년 동안만 재정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1990년대 막바지에 재정 흑자를 기록하는 동안 주식시장은 고점을 기록하고 약세장으로 진입했죠. 그리고 경기 후퇴가 지속됐습니다. 약세장은 3년 동안이나 지속됐고 낙폭도 컸죠. 이런 역사적 증거가 보여주는 사실은 흑자 재정이 주식시장을 좋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보면은 흑자 재정 이후 12개월 수익률과 적자 재정 이후 수익률을 비교해 봤더니 적자 재정 이후에는 평균 수익률이 22%였고 흑자 재정 이후에는 평균 수익률이 0.8%였습니다. 그럼 36개월로 늘려보면 어떨까요? 적자 재정은 평균 수익률이 36%였고 흑자 재정은 9.2%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흑자 재정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오히려 나쁜 시장으로 몰고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에서 성공하려면은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던 것,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말 확실히 알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더 이 첫 번째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야지 오류를 범하지 않고 선입견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자, 데이터를 봤을 때 대규모 재정 적자가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좋은 신호였습니다. 그러면 현재 트럼프는 그런 미신을 믿어서 재정 적자를 줄이려고 하는 걸까요? 만약에 트럼프가 정말로 재정 적자를 줄이고 흑자 재정으로 만들려고 한다면은 주식시장이 좋지 않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물론 이것도 역시 확률일 뿐입니다. 자, 다음 미신도 한번 볼까요? 다음은 이 유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흔히 우리는 고유가가 주식시장에 나쁠 거라고 그렇게 가정을 하죠. 사람들은 유가가 오르면 주가가 떨어지고 유가가 내리면은 주가는 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리가 있어 보이죠.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 자동차 기름 가격이 올라가고 사람들은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들죠. 그러면은 소비가 줄 것이고 소비가 줄면은 기업들은 매출이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은 주식은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 주가가 떨어진다고 믿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역사적 데이터를 봤을 때 고유가와 주식시장은 상관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 고유가와 주식시장 이 두 개의 상관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연관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실제로 유가와 주가의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0.11이었습니다. 음의 상관관계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작죠. 거의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5월 효과라는 것도 있죠. 흔히 미국 시장에서 셀링 메이, 5월에 팔고 떠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말은 여름에 별로 수익률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뜻인데요. 비슷한 미신들이 많죠. 산타랠리, 10월 효과, 월요일 효과, 금요일 효과, 썸머랠리, 트리플 위칭 데이 뭐 이런 것들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을까요? 정말로 5월에 팔고 떠나는 게 수익률이 좋았을까요? 여름에 시장에 머무르지 않는 게 수익률이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보면은 여름에는 수익률이 나빴을 때보다 좋았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진실이죠.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다음 달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 설문조사 결과 3월에 주가가 많이 오를 거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3월에 주식시장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사람들은 2월에 다 매수를 해놓을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3월에는 매수할 사람이 없겠죠. 추가 매수세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는다면은 그 믿음은 곧 가격에 반영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5월에 팔고 떠나라는 말은 5월에 모든 사람들이 팔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5월에 모든 사람들이 팔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은 왜 5월에 팔겠습니까? 4월에 팔면 되죠. 그러면 또 4월에 사람들이 다 팔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또 누구는 3월에 판다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는 어떤 믿음 같은 것은 실제로 가격에 다 반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믿고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왜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자꾸 얘기를 할까요? 이런 5월에 팔고 떠나라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될까요? 혹은 산타랠리, 10월 효과, 금요일 효과, 월말 효과 이런 것들이 왜 자꾸 이 뉴스에 나오냐는 거죠. 저자는 이런 미신의 대부분은 이 투자자들에게 잦은 매매를 유도해서 수수료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브로커나 이 주식 중개인들이 그런 말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우리의 매매 비용이 그들에게는 수익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 계절에 관련된 또는 시기에 관련된 이런 관련된 시장 움직임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근거로 매매를 부추긴다면은 그 사람한테 증거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라고 저자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설령 그 브로커가 데이터를 가져온다고 해도 그 데이터는 본인들 입맛에 맞게 조작된
데이터일 가능성이 높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채에 대한 미신도 있습니다. 부채는 나쁜가? 우리는 흔히 부채가 나쁘다고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죠. 기업의 부채도 나쁘고 개인의 부채도 나쁘다고 말이죠. 자, 그러면 부채가 어느 정도 돼야지 나쁜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한 회사가 보유하는 적절한 부채의 수준은 어느 정도가 맞냐는 거죠. 자, 부채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이 자산 수익률에 달려 있습니다. 수익률이 조달 비용보다 높다면 부채가 많을수록 좋고 적을수록 나쁜 겁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출을 3%에 받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대출을 3%에 받아서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10% 올릴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부채가 많을수록 좋다는 거죠, 무조건. 근데 그 반대의 상황일 수도 있겠죠. 대출 금리는 비싼데 주식시장의 수익률은 낮은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부채가 없는 게 좋다는 거죠. 자, 트럼프가 지금 미국에 부채가 많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행동을 하고 있죠. 미국의 부채를 한번 계산해 보죠. 미국의 평균 이자율은 세후 4%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비용이 4%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자산 수익률은 GDP를 전체 자산으로 나눈 게 되겠습니다. GDP를 전체 자산으로 나누게 되면 자산 수익률이 12%가 나옵니다. 미국은. 이 계산대로라면 미국은 자산 수익률이 조달 비용보다 약 3배나 많습니다. 미국의 부채 수준이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 데이터는 2006년에 이 저자가 이 책을 쓰는 시점에 계산했던 그런 데이터이긴 합니다. 또 이 부채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모든 대출은 승수 효과를 일으키는데요. 미국에서는 어떤 대출이 발생하면은 그 자금이 12개월 동안에 평균 6회 손바뀜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출 담당자가 돈을 주면은 그 돈이 6번 다른 사람한테 이동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은행이 마약 중독자한테 돈을 대출해 줬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그 마약 중독자는 마약상에게 마약을 사고 남은 돈으로 아이팟을 살 겁니다. 은행은 이 마약 중독자에게 대출해주는 아주 한심한 짓을 했지만은 그 이후에 그 돈을 받은 사람, 아이팟을 판매한 딜러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마약 중독자에게 받은 돈으로 세금도 내고 아이팟 재고도 보충을 하죠. 그리고 아이팟 재고를 보충함으로써 애플도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아주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사용을 하겠죠. 이런 과정이 5번 더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이 대출이 아주 멍청할지라도 나머지 5번의 선바뀜이 일어나면서 이 돈이 아주 정상적인 곳에 잘 쓰인다는 겁니다. 이상한 대출이었더라도 말이죠. 심지어 마약 중독자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대출을 받게 되면은 돈이 회전하면서 승수 효과를 일으키고 첫 번째 멍청한 소비 이후에는 이 돈은 대부분 정상적인 소비를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나쁜 대출이라도 경제를 부흥하는 효과가, 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정부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 정부가 이 부채를 일으켜서 아주 한심한 곳에 사용을 했다고 해도 그 돈이 계속 돌면서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이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채가 늘어날수록 경제적으로 더 부유해진다는 거죠, 우리는. 비록 첫 번째 그 지출이 평균보다 멍청하더라도 말이죠. 그 멍청한 지출이 없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5번의 지출이 더 있기 때문입니다. 그 5번의 이득이 생기는 게 더 이득이라는 거죠. 결국엔 이 부채가 경제를 확장시키게 됩니다. 클린턴 정부가 정부 부채를 줄이려고 정부 부채를 갚기 시작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미국 역사상 4번째로 심각했던 3년의 약사장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간 빚을 갚아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클린턴 정부를 보면 알 수 있죠. 빚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만 있다면 그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부채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순자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부채를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사실 부채는 좋은 것이며 옳은 것이고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줄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이 켄 피셔가 현재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자, 그러면 부채 말고 무역 적자는 어떨까요? 무역 적자가 경제나 주식시장 그리고 달러에 나쁘다는 것이 사실일까요? 역시 이것도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무역 적자를 보지 않겠다, 무역 흑자를 보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관세 정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많이 좀 누그러들긴 했지만 말이죠. 저자는 이것도 역시 무역 적자가 주식시장에 나쁘다는 건 역시 미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미국과 미국 외 선진국 시장이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1926년 이후에 미국 시장이 상승했던 때는 47번 있었는데 이때 해외 시장도 역시 상승했습니다. 미국 시장만 크게 하락하고 해외 시장이 상승했던 적은 몇 번 있을까요? 단 3번뿐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 무역 적자를 보면은 누군가는 무역 흑자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무역 적자를 봐서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은 이 상대국은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은 대부분 똑같이 올랐고 똑같이 빠졌다는 거죠. 세 번을 제외하고 말이죠. 실제로 198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는 항상 무역 적자가 발생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미국 경제는 세계 선진국 대부분보다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무역 적자는 미국이 잘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건 아닐까요?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오히려 무역 적자라는 것은 미국이 잘 나갈 때 발생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무역 흑자를 기록한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지난 25년 동안 일본은 무역 흑자를 기록했는데 그 일본의 경제와 주식시장은 글로벌 평균보다 좋지 못했죠. 그래서 저자는 무역 적자는 우리 경제가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징후라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미신은 저축률 감소에 대한 미신입니다. 미국 언론이나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고 낭비하는 소비자들, 이 낭비하는 소비자들 때문에 이 경제가 힘들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축을 하지 않고 인출만 한다면 주식시장은 폭락할 겁니다. 이 말이 맞을까요? 자, 그런데 미국 기업과 미국 개인은 지난 20년 동안 이 저축을 소모하고 있었는데도 폭발적인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일본은 같은 기간에 높은 저축률을 기록했지만 이 경제와 주식시장은 오랜 기간 정체 상태에 빠져 있었죠. 자, 저축률이 문제라면은 왜 이런 반대의 현상이 나타날까요? 자, 우선 미국에서 저축에 관련된 데이터가 좀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제안하는 데이터가 이상하다는 거죠. 이 정부의 저축률 데이터에 이 자본소득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예를 들어서 1만 달러짜리 집을 사서 150만 달러까지 보유했다고 했을 때 이 공식적으로는 이 집의 소유주는 아무것도 저축하지 않은 걸로 판단한다는 거죠. 하지만 캠핑셔는 이런 자본소득, 이 주식이 오른 것, 집값이 오른 것 이런 것들도 사실 저축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S&P 500이 엄청나게 올랐고 지난 시절 동안 그래서 많은 돈을 저축했다는 거죠. 실제로는 미국 개인들은 대부분 연금으로 S&P 500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저축률과 이 주식시장도 역시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미신이라는 거죠. 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죠. 보통. 자, 첫 번째 질문을 적용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금이 좋은 해지 수단이라는 것이 정말일까? 자, 만약에 금이 정말 좋은 해지 수단이고 안전자산이라면은 만약 그렇다면은 주식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져야겠죠. 주식이 올라갈 때 금은 빠지고 금이 올라갈 때 주식은 빠져야 될 겁니다. 자, 근데 2006년을 한번 볼까요? 2006년 5월 9일 주식시장은 그 당시 10%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금 가격을 보면은 대부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 명백히 금은 해지 수단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금과 주식시장은 역의 상관관계가 아니라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금이 해지 수단으로 의미가 없다면 장기 투자 수단으로는 어떨까요? 현재 금 가격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수익률은 아주 비참합니다. 채권 수익률 정도에 머무르죠. 1950년대 그때 처음에 이제 개인들이 금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때 이후로 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한 3% 정도에 불과합니다. 채권 수익률 정도죠. 그리고 이게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 투자를 잘하려면은 오히려 치고 빠지기에 능숙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치고 빠지기, 단타 이게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근데 금 투자에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책에서 말하는 몇 가지 미신들을 봤는데요. 우리는 항상 누군가 어떤 근거를 제시를 할 때 이런 미신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할 때 그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심을 해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잘못된 걸 믿고 있진 않은가? 5월에 팔고 떠나라 라는 말을 믿고 5월에 팔려고 행동을 하기 직전이라면은 그 전에 한번 이 첫 번째 질문을 떠올려 보라는 거죠.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 이게 잘못된 건 아닌가? 5월에 팔아야 되는 게 정말 사실인가? 이 높은 PR이 정말 위험한가? S&P 500의 평균 PR이 높아서 주식시장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매도를 고려하고 있는데 높은 PR이 정말로 위험한 건가? 그 높은 PR이 위험하다는 것이 잘못된 사실은 아닐까? 라고 반드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한번 스스로 되물어 보라는 그런 말입니다.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나 어떤 정보의 뒷받침 없이 내린 의사결정들을 기록해보라.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는 어떤 정보를 근거해서 내린 결론에는 밑줄을 치고 별표를 쳐라. 그리고 자문해보라. 스스로 이러한 믿음을 뒷받침할 어떤 증거를 댈 수 있나? 그런 증거가 있나?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 질문은 남들은 모르고 나만 아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남들은 모르면서 나만 아는 것을 투자를 해야지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죠.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버리면은 그 사실은 이미 다 가격에 반영이 돼버려서 투자 기회가 더 이상 사라져 버린다는
더 이상 있지 않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 같은 것을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 얻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한 번 이상 읽었거나 들었던 소식이라면 이미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 역시 비슷합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비슷합니다. 같은 커리큘럼으로 학생들을 가르치죠. 같은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세점이 없습니다. 그 학생들이 배우는 정보는 이미 시장 가격에 완전히 반영이 되어서 할인이 되어버리죠. 자, 그러면은 그런 전문가들이 배우는 그런 사실들을 이미 시장 가격에 다 반영이 되어버린다면은 그 사람들과 반대로 해야 될까요? 그건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시장이 상승한다는데 동의를 하는 상황이라면은 그런 상황이 시장이 하락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시장은 그 사람들의 생각보다 더 많이 상승할 수도 있고 상승도 하락도 하지 않고 옆으로 그냥 횡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두 번째 질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있거나 무관심하거나 잘못 해석한 어떤 패턴들을 찾아야 되죠. 그런 패턴을 찾고 거기서 내가 아는 뭔가를 또 만들어내야 될 겁니다. 자, 그런 예가 바로 수익률 곡선이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곡선이라고 하면은 채권의 이자율 곡선이죠. 보통의 수익률 곡선은 이런 식으로 정배열을 하게 됩니다. 1년물, 2년물, 3년물. 1년물이 제일 금리가 낮고 2년물이 그 다음 낮고 3년물, 4년물, 5년물, 10년물, 30년물 이런 식으로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우상향하는 이런 곡선을 수익률 곡선이라고 하죠.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 이런 수익률 곡선이 정비례하게 됩니다. 만기가 길수록 더 높아지는 거죠. 반대로 역수익률 곡선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역수익률 곡선. 단기물 금리가 제일 높고 제일 만기가 긴 채권이 금리가 제일 낮은 상황. 이런 상황은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래에 경기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의 돈에 가치를 더 두고 미래의 돈에는 가치를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장기물 금리가 더 낮아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보통 경기 침체라든지 불황 이럴 때 가끔씩 보이는 그런 금리죠. 실제로 이런 모습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임의로 제가 그린 거고요. 어쨌든 이런 첫 번째 이미지처럼 이런 가파른 수익률 곡선은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통해서 이익을 올리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은 이 단기로 돈을 빌려와서 장기로 빌려주기 때문이죠. 5년 만기 예금들을 모아서 30년 만기 예금으로 빌려줍니다. 5년 만기 채권의 금리는 낮고 30년 만기 채권은 금리가 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짧게 빌려와서 길게 빌려주면 예대 마진율이 생기죠. 예대 마진율이 커질수록 은행의 마진폭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 곡선은 은행한테 유리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역수익률 곡선은 은행의 대출 활동을 저해하죠. 그것은 당연하겠죠. 은행은 단기로 빌려서 장기로 빌려주는데 단기 금리가 더 높은데 높은 코스트를 들여서 물건을 떼와서 싸게 팔 수는 없는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런 역수익률 곡선 상황에서는 은행들이 대출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침체가 되는 거죠. 흔히 알고 있는 사실이 지금까지 말한 사실입니다. 정배열 수익률 곡선은 경기의 호황을 얘기하고 역수익률 곡선은 경기의 후퇴를 얘기합니다. 약세장을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역수익률 곡선이 약세장을 만들어낼지 안 만들어낼지는 이와 관련된 뉴스가 시장에 알려졌는지 아닌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998년에는 곧 역수익률 곡선이 발생할 것이란 공포가 많았습니다. 시장에. 이때가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파산할 때 그때쯤이죠. 그래서 그때 시장이 침체에 빠지지 않을까, 시장이 약세장에 들어가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 수익률 곡선을 보고 걱정을 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해 1998년에 중반에 큰 조정을 거치긴 했지만 약세장은 오진 않았습니다. 1998년 S&P 500 지수는 29% 상승으로 끝났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 역수익률 곡선에 대해서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걱정을 했기 때문에 그 걱정은 이미 시장 가격에 다 반영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역수익률 곡선과 경기 침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역수익률 곡선 이후에 침체가 발생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아무도 이 역수익률 곡선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닷컴, 인터넷 이런 것들 신경제를 찬양하면서 역수익률 곡선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998년의 상황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죠. 근데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역수익률 곡선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고 결국 이후에 3년간의 약세장을 만들어냈죠. 모든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 같은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것은 쓸모없는 게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또 2006년에도 역수익률 곡선이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언론에서 이 역수익률 곡선이 문제라는 사실을 많이 지적을 했었죠. 그리고 또 글로벌 채권을 다 비교해서 보면은 수익률 곡선이 여전히 정상 곡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았죠. 자, 여기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역수익률 곡선이 무조건 경기 침체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죠.
자, 그럼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갈 때가 수익률 곡선이 정배열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갔을 때가 수익률 곡선이 역전됐을 때죠. 수익률 곡선이 역전돼 있을 때, 반대로 돼 있을 때는 성장주가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 곡선이 정배열됐을 때는 가치주가 주도를 했죠.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 수익률 곡선과 가치주 성장주를 같이 비교해서 보니까 1987년에는 가치주가 주도주였고 1990년대까지는 성장주가 28%나 더 상승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은 이 캠피셔가 발견한 사실입니다. 캠피셔는 수익률 곡선이 정배열이 될 때는 가치주가 유리하고 역배열이 될 때는 성장주가 유리하다는 사실을 이 캠피셔가 발견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나만 아는 것으로 이거를 소개한 겁니다. 저자는 이런 그래프에 대해서 자신이 얘기하기 전까지 다른 어디서도 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항상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70% 정도만 맞아 떨어진다면은 쓸만한 투자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전에 이 수익률 곡선의 변화와 가치주와 성장주가 주도주를 차지하는 상관관계가 그 경제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먼저 확인해야 될 겁니다. 근거가 있다면 이 투자 전략을 사용할 만하겠죠. 자, 근거가 있을까요? 은행이 대출하는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은행은 항상 단기로 자금을 빌려와서 장기로 대출을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짧게 빌려서 길게 빌려주는 겁니다. 이때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 차이가 은행의 대출 마진이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게 반대로 뒤집어지면 은행의 마진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출을 잘 하지 않는다, 잘 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 때문에 약세장이 발생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은행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신용시장에 문제가 생겨서 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누구의 대출을 끊어야 될까요? 대형 성장주가 있고 대형 가치주가 있고 소형 성장주가 있고 소형 가치주가 있습니다.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요? 대형 성장주나 대형 가치주 그 두 회사는 일단 대상에서 제외될 겁니다. 대형 회사이기 때문이죠. 소형 성장주는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형 성장주에 대출을 해주는 것도 유지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남는 것은 소형 가치주밖에 남지 않죠. 소형 가치주는 지속적인 수익은 내고 있지만 일이 없어지면 이익도 없어지게 됩니다. 성장도 없죠. 그래서 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 오면은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안 좋아진다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역수익률 곡선이 발생하면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상대적으로 좋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반대도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좋아져서 대출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면은 그럴 때면 이제 이때까지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소형 가치주까지 대출을 받을 상황이 되겠죠. 소형 가치주에까지 대출을 내어줄 여력이 은행에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 곡선이 다시 정배열로 가면은 성장주보다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더 좋아진다, 수익률이 좋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건 말고도 가치기업들은 대부분 부채를 통해서 자본금을 늘리는 반면에 성장기업들은 대부분 신주 발행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합니다. 가치기업들은 대출을 받고 성장 기업들은 신주 발행을 한다는 것. 신주 발행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조금 안 좋더라도 투자은행들은 여전히 성장 기업들의 신주 발행을 도우려고 하죠. 그래서 은행의 대출과는 크게 상관이 없이 자본 조달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성장주들은. 반면에 가치주들은 주로 부채를 통해서 자본 조달을 하기 때문에 이 대출이 막혀버리면 상대적으로 대출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수익률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자가 찾아낸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는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사실들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나만 아는 것. 대통령 임기 이론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통령 임기가 미국은 4년이죠. 이 4년 중에 첫 번째 두 해보다 마지막 두 해, 3년차, 4년차에 이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피셔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나만 아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은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은 셋째 해, 넷째 해에 수익률이 더 좋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은 이 3년째, 4년째가 수익률이 좋다는 사실은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만한 근거는 있을까요? 이 두 번째 질문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논리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거가 없다면은 그런 사실을 찾아냈다고 해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숫자 5로 끝나는 해에는 수익률이 좋았다는 그런 역사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설명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는 쓸모없는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대통령 3년째, 4년째 수익률이 좋을 만한 근거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아주 간단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 주식시장은 이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합니다. 이 투자자는 리스크보다 불확실성을 더 싫어하죠. 그리고 새 대통령은 불확실성을 가져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1년차, 2년차에 수익률이 좋지 않고 3년차, 4년차에 수익률이 좋은 거죠. 보통 2년차에 중간선거가 치러지죠. 그 대통령은 중간선거 이후에 이 상대적으로 권력이 약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제
대통령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법률을 통과시키기가 어렵게 되겠죠. 따라서 이 임기 초반 첫 해째, 두 해째 이런 법률을 최대한 많이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때 상대적으로 위험한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행동 때문에 대통령 임기 첫 2년간을 약사장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각종 법률이라든지 그런 것을 빨리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장을 케어해줄 그런 배려도 없죠. 이런 이유 때문에 첫 두 해째에 약사장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임기 3년째, 4년째가 되면은 이제 시장이나 사람들은 대통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아젠다가 뭔지, 이를 성사시킬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 별로 놀랄 일이 없다는 거죠. 게다가 후반에는 또 특별한 튀는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죠. 재산을 노릴 수도 있고 지쳤기 때문일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모든 주식을 투자하는 기준으로 이 대통령 임기만을 사용해야 될까요? 또 그래서는 안 되죠. 이런 것은 참고만 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는 미국 주가에는 많은 요인들이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이 책이 출판된 해를 보면은 2007년이었는데 그때는 대통령 임기 3년 차였고 4년 차인 2008년에는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했죠. 3년 차에 시장의 수익률이 약간 플러스로 끝나긴 했지만 4년 차에 폭락을 했죠. 이런 이론만 믿고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게 되겠죠. 또 모든 사람이 이 대통령 임기 이론을 믿고 있는 상황이 된다면은 또 그럴 때도 투자를 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2년 차에 주식을 다 사려고 하기 때문에 2년 차에 수익률이 좋아지겠죠. 시장 가격에 다 반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나만 아는 것. 그 중에 이 캠피셔가 가장 자랑하는 것이 이 PSR이라는 지표입니다. 저자는 PSR을 혁신적인 자본시장 기법이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우리는 흔히 PER, PBR 이런 것들로 많이 주가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가늠을 하죠. 근데 이 PSR이라는 것, PSR이라는 건 현재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지표입니다. Price Sales Ratio죠. 주당 매출액 비율이죠. 주당 순매출이 25달러이고 주가가 25달러라면 그 주식의 PSR은 1이 됩니다. 이 매출로 회사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PR의 문제라고 하면은 막 떠오르는 기업들, 신생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없기 때문에 PR을 보고 투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PR을 봤으면 아마존 같은 회사에 초창기에 투자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익이 날 때마다 계속 재투자를 했기 때문에 PR은 마이너스였을 겁니다. 어떤 것을 0으로는 나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순이익이 없어도 여전히 매출은 발생합니다. 아마존은 매출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났었죠. 자, 바로 이 부분이 이 캠피셔는 다른 사람들은 간과하고 나만 간파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회사가 순이익은 없더라도 매출은 계속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주식이든 직전 12개월 매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면 그 주식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회사가 더 이상 지출을 늘리지 않고 이 순이익을 내기 시작한다면은 그때 갑자기 순이익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상황이 생기겠죠. 이 PSR은 그 전에 그런 주식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지표로 유용하다는 그런 거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책, 이 세 개의 질문으로 주식시장을 이기다. 이 책 이전에 이 저자가 출판했던 책 슈퍼스탁스의 그 PSR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저 PSR주를 어떤 회사의 시가총액이 그 회사의 전체 매출 대비 75% 이하인 주식이라고 정의를 했었죠. 그리고 그 PSR주는 시가총액이 연간 매출액의 3배가 넘는 주식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슈퍼스탁스의 핵심 내용이 바로 그거였죠. 그리고 이 저자는 슈퍼스탁스를 집필하기 전에 이 PSR이라는 지표로 아주 많은 투자 성공을 거두었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현재 PSR은 모두가 다 아는 지표죠. 그래서 이미 가격이 다 반영이 되어버렸고 PSR만 보고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나만 아는 거여야 됩니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의 목표는 3년 또는 30년 후에 상식이 될 만한 것들을 지금 발견해서 지금 흔히 꿀을 빠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지표에 대해서 다 알게 되면은 이제 그 지표는 버리고 또 다른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테스트를 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실을 발견했을 때 주변에 친구들이나 동료에게 물어보라고 말이죠. 물어봤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거나 미친 소리라고 하면은 그걸 투자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할 만한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3년이나 30년 후에 상식이 될 만한 것, 거기에 대해서 이 지표나 이런 것들 말고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습니다. 3년이나 3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될지 미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그때 상식이 될 만한 것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투자의 아이디어로 한번 사용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30년 후에는 이 자율주행이 너무 대중화가 돼서 인간이 운전을 하는 게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도 했었죠. 언젠가는 인간이 운전하는 게 불법인 시대가 올 거라고 말이죠.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고 근거가 있다면은 거기에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개의 질문으로 주식시장을 이기다. 두 번째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질문은 이거죠. 우리의 뇌는 나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투자에 있어서 가장 간단한 규칙이라고 하면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로 보면은 투자자들은 반복적으로 이와 정반대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팔죠. 근데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 때문이죠. 진화 때문이죠. 이 저자는 가장 큰 적은 우리의 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진화의 대부분의 시간을 수료 채집인 유목민으로 지냈죠. 그래서 포식자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두뇌가 진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두뇌가 이 수렵 채집인한테는 유리하지만 우리한테는 불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파는 이런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3장에서 하는 내용은 행동 경제학, 행동 재무학과도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 고전 경제학은 사람들은 모두 합리적인 행동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장은 효율적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반면에 행동 경제학은 사람들은 합리적이지 않고 고로 시장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얘기를 하죠. 행동 재무학에서는 변덕스러운 행동이 굉장히 일반적인 거라고 가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왜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못할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이라는 것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말했다시피 우리의 뇌는 금융 시스템을 이해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죠. 그래서 이 진화 과정에서 생긴 그런 것들이 이 투자에서 우리가 실수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이 뇌가. 우리 뇌는 아직까지 수렵 채집 시절을 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 행동 경제학, 행동 재무학에서 영향을 받은 게 바로 연금제도죠. 고전 경제학에 따르면은 방금 말했다시피 사람들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스스로 노후 대비를 잘 할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특별히 지원해 줄 필요가 없죠. 하지만 실제로 보니까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죠. 노후를 대비한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동 재무학의 이론에 따라서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노후를 대비하지 않으니 국가가 강제적으로 이 연금에 들도록 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하기 전에 반드시 이 세 번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내 두뇌가 나에게 충격을 주려고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걸까? 이 상황을 잘못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첫 번째, 두 번째를 안다고 해도 이 세 번째, 이 심리에 흔들려 버리면은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뇌가 우리가 투자에서 실패하도록 어떤 심리적 상황을 만들어낼까요? 이 첫 번째 책에 나오는 것은 긍지의 축적 그리고 후회 피하기입니다. 긍지의 축적이라고 하면은 내가 잘났다, 내가 하는 행동을 뿌듯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계속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긍지의 축적이 되겠고, 후회 피하기는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금방 잊어버리는 게 되겠죠. 자, 왜 이런 행동이 일어나는지 고대 선사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명의 사냥꾼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두 명의 사냥꾼이 사냥을 나갔는데 한 사냥꾼은 이 사냥에 아주 성공적으로 성공을 해서 가젤 2마리를 잡아왔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명은 동물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창만 부러진 채로 다시 돌아왔죠. 이 가젤을 잡은 사냥꾼은 이 왕과 같은 대접을 받았고 그의 부모님도 존경을 받습니다. 이 부족장은 그의 딸과 이 사냥꾼을 결혼시키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날 밤 그 사냥꾼은 이 부족원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사냥에 능숙한지, 창을 잘 만드는지, 용감한지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식으로 긍지의 축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긍지의 축적은 다음날 사냥을 나갈 수 있게 만듭니다. 한편 이 가젤을 못 잡은 사냥꾼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젤을 못 잡은 게 그의 실수가 아니라 번개나 사자, 다른 맹수, 바람 때문에 그렇다고 이 변명을 꾸며내죠. 자, 그렇게 변명을 꾸며냄으로 인해서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의 잘못으로 미룸으로 인해서 다음날 다시 사냥을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후회를 피함으로써 다음날 역시 사냥을 나갈 수 있게 되죠. 성공했을 때 긍지를 쌓는 것과 실패했을 때 후회를 피하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사냥꾼들이 지속적으로 사냥을 나가게끔 만드는 그런 심리적 요인입니다. 만약에 사냥에 성공한 사람이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지 않고 긍지를 축적하지 않는다면 다음 날에 사냥을 나가서 또 사냥에 성공할 거란 그런 확신을 못 얻겠죠. 그렇게 사냥을 피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역시 사냥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후회를 피하지 않고 후회를 받아들임으로써 나의 실수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내일 나가봤자 어차피 사냥을 못할 텐데 나가봤자 소용없겠지 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사냥을 나가지 않게 될 겁니다. 긍지를 축적하지 않고 후회를 피하지 않으면 다음날 사냥을 나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사냥을 나가기가 힘들다는 것, 그것은 곧 이 종이 계속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인간이라는 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긍지의 축적과 후회 피하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우리한테. 이런 것들을 잘 해온 사람만이 후손을 남기고 그 후손이 바로 우리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긍지의 축적과 후회 피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긍지 축적과 후회 피하기가 선사시대에는 유리했지만 현대에는 투자에서 많은 실수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긍지 축적과 후회 패하기는 이 손실 회피 심리라는 것, 이것을 만나면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생합니다. 더 큰 손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40% 상승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 사람은 자신이 종목을 잘 발굴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종목을 고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긍지를 쌓는 과정이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그때 갑자기 그가 보유한 40% 상승한 주식이 10%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손실회피 심리가 발생을 하죠. 손실에 대해선 이익에 비해 2배 반이나 크게 느끼기 때문에 아직까지 26% 이득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에 아주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후회를 회피하려고 하죠. 후회 회피 심리가 이때 발생을 하는 겁니다.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팔 수 있을 때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주식을 매도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다음날 다시 사냥을 나가기 위한 자아를 지켜냅니다. 여기서 사냥이라고 하면은 매매가 되겠죠. 또다시 매매를 하기 위한 자아를 지켜낸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다시 사냥을 나갑니다. 그리고 또 긍지 쌓기, 후회 피하기, 손실 회피 심리,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또 실수를 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가 팔았던 주가는 금방 반등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냥 무시해버리기로 하죠. 그가 팔은 주식이 다시 올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너무 아픔이 크기 때문입니다. 후회를 피해야 되죠. 그래야지 다음날 또 사냥을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시를 해버리면 아주 쉽게 후회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손절한 사람 중에서 그 손절한 주식이 주가가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후회를 피하고 있다는 거죠. 현실에서. 그래서 이 긍지 축적, 후회 피하기, 손실 회피 심리,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 해야 되겠죠. 뭔가 성공을 했을 때는 긍지를 쌓는 게 아니라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뭔가 잘못했을 때는 후회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뭘 잘못했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행동경제학에서 아주 잘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들이죠. 행동경제학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영상으로 만든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놓았으니까 그 영상을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책으로 돌아가 보죠. 이 긍지 쌓기와 후회 피하기,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 지나친 자신감, 우리는 흔히 쉽게 지나친 자신감에 빠지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늘 실제 자신의 능력보다 자신을 과대평가하죠. 이 과도한 자신감이라는 것은 이 긍지 쌓기와 후회 피하기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당연하겠죠. 내가 잘하는 것만 기억하고 못하는 것은 기억을 안 해버리니까 당연히 내가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신감은 선사시대의 이 종의 번영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 지나친 자신감이 없었다면 이 작은 인간이 큰 맘모스를 사냥하러 나갈 수 없겠죠. 사냥을 시도조차 하지 않겠죠. 그러면 굶어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대에서는 이 과도한 자신감을 경계해야 됩니다. 과도한 확신은 투자자들이 위험에 대한 생각을 무시하게 만들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현재 6, 7달러에 거래되고 있는 어떤 주식을 130달러에 사놓고 이 회사는 훌륭하다면서 위대하다면서 언젠가 다시 주가가 회복할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이것은 후회를 회피하고 과도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또 저자는 우리의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특정 회사의 주식이 5%를 넘는다면 그건 역시 과도한 확신에 빠져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주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저자의 말에 따르면 저 역시 어떻게 보면 과도한 확신에 빠져 있는 셈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저는 5%가 비중이 넘는 주식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투자자들도 많이 있죠. 이 버핏 같은 경우에는 특정 회사의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훌륭한 회사가 가치 대비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그런 회사에는 의미 있는 비중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피셔의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멍거의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더 맞을까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분산 자체를 위해서 분산을 해서는 안 되겠죠. 좋은 주식이 많다면 분산을 해야겠지만 좋은 주식이 없는데 분산하기 위해서 분산해서는 안 되겠죠. 피터 린치가 그런 말을 했었죠. 분산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자, 다음 우리의 투자 활동을 방해하는 뇌의 편향은 확증 편향입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사실, 내가 이때까지 믿어왔던 사실, 그리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옳다는 증거를 의도적으로 찾습니다. 본능적으로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믿는 것들에 반하는 그런 것들은 무시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알고 있는 지식에 부합하는 정보만 보려고 하고 그 반대되는 증거는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편향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편향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석기시대로 다시 한번 가보죠. 이 석기시대의 사냥꾼들은 아마도 이미 선호하는 특정한 사냥구역이 있을 겁니다. 이 첫 번째 사냥꾼은 처음에 이 북쪽에 있는 협곡에서 사냥을 성공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냥꾼은 다른 사냥꾼은 이 남쪽에 있는 어떤 협곡에서 처음으로 사냥에 성공을 했죠.
이 처음으로 사냥을 한 장소가 최고의 사냥터라고 서로 각각 생각을 할 겁니다. 장기적으로 한쪽 사냥터가 우월하다는 어떠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왼쪽에 있는 이 사냥꾼은 북쪽으로 계속 갈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은 남쪽으로 계속 갈 겁니다. 이 북쪽으로 계속 간 사람들은 북쪽에서 사냥을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는 긍지를 쌓고 실패할 때는 후회를 피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성공한 기억만 남죠. 그런 식으로 확증 편향이 생기는 겁니다. 이 남쪽으로 사냥을 가는 사람도 똑같겠죠. 자, 현대로 돌아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높은 PR이 위험하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미신을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그런 사람들은 높은 PR이 위험하다는 것,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만 수긍을 할 것이고 그 반대되는 증거는 무시할 겁니다. 만약에 그걸 믿고 투자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믿고 투자를 100번 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100번 중에 50번은 성공하고 50번은 실패했을 겁니다. 근데 성공했을 때는 이 긍지를 쌓아서 그 기억을 더 오래 간직하고 이 실패했을 때는 후회를 피해야 했기 때문에 이 그 기억을 지워버리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 높은 PR이 위험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증 편향을 가지게 돼버린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 높은 PR뿐만이 아니죠. 이런 미신도 있습니다. 1월 시장이 어떻게 되면은 한 해 시장이 그렇게 따라간다라는 미신이 있습니다. 1월에 수익률이 플러스라면은 그 연간 수익률은 플러스로 끝난다는 거죠. 1월과 연간 수익률이 모두 마이너스일 때 이 주장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확신을 갖게 됩니다. 둘 다 플러스일 때도 마찬가지죠. 근데 틀렸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틀렸을 경우에 그 논리를 재구성해버리죠. 갑자기 1월 효과는 매년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해버리게 됩니다. 다른 것을 첨가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월 효과는 격해로 일어난다. 한 해 건너 한 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재구성을 해버리죠. 실제적으로 연초 수익률 1호는 미신이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96년부터 현재까지 한 해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던 간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해에 연초에 하락했다가 상승으로 끝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자, 다음 우리 뇌를 방해하는 심리적 요인은 패턴 인식과 재현입니다. 석기시대를 살았던 선사시대를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반복을 인식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받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버섯을 먹고 죽은 사람이 없으니까 나도 이 버섯을 먹어도 문제가 없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뇌는 어떤 복잡한 과정을 간단하게 생각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뇌는 칼로리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패턴을 쉽게 인식을 해버리고 그게 현대에서는 선입견 같은 걸로 나타나기도 하죠. 이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보고 어떤 모습을 떠올려 있는 것, 그런 것들도 사실 이 우리 뇌가 패턴 인식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으로 가면은 문제가 생기죠. 차트 분석이 인기가 있는 원인이 바로 이 패턴 인식과 재현하려는 그런 경향 때문입니다. 차트에 이름이 많이 있죠. 컵핸들 모양 차트라든지 접시 바닥형, 헤드앤숄더 뭐 이런 모양의 차트 분석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음에 주가가 어디로 움직일지, 차트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죠. 하지만 누가 뭐라건 간에 이 차트의 모양을 보고 다음 주가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임의로 일어나는 것뿐이죠. 여기에 대해서 저자는 더 이상 얘기할 가치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런 쓸모없는 기술을 고수를 하고 있죠. 패턴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 패턴을 따라가는 것은 안전한 느낌을 주고 용기를 생기게 해주죠. 그리고 예측력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줍니다. 패턴을 보고 어떤 것들을 결정을 내릴 때 이런 세 번째 질문을 해봐야 될 겁니다. 지금 내 두뇌가 나를 골탕 먹이려고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걸까? 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런 편견들을 극복해내야지만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사후 판단 편향입니다. 사후 판단 편향은 처음의 실수는 잊어버리고 자신의 예측 능력을 과대평가하려는 우리의 성향을 말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속여서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믿게 만들어버리죠. 사후 판단 편향에 빠지면은 모든 것을 확실히 예측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2000년대에 알트리아라는 주식을 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별 생각 없이 알트리아라는 주식을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알트리아는 6년간 352%가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한테 사후 판단 편향이 발동을 합니다. 그는 스스로 본인이 천재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알트리아를 투자한 것은 이렇게 오를지 알고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그런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사후 판단 편향에서 보통 긍지 쌓기와 후회 피하기가 같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사람은 사실 이 알트리아라는 주식을 살 때 야후라는 주식도 같이 샀습니다. 알테라는 352%가 올랐지만 그때 정작 그가 같이 샀던 야후는 $108에 샀는데 현재
$4에 거래가 되고 있죠. 그리고 $4에 팔아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 야후에 대해서는 후회 피하기가 작동을 해서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긍지 쌓기를 위해서 알트리아라는 주식만 계속 떠들고 다니는 거죠. 현재 일어날 일을 과거에 자신이 예측했다고 믿는 편향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일어난 중에 자신이 잘한 것만 예측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 투자자를 만났다면 전체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종목이 800% 올랐든 1000% 올랐든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전체 수익률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투자에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의 심리들을, 편향들을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는 그 시장을 위대한 능멸자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위대한 능멸자라는 거죠. 현명한 투자자에서 벤자민 그레이엄이 이 시장을 이 저울증에 걸린 미스터 마켓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 것처럼 이 켄 피셔는 시장을 위대한 능멸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위대한 능멸자가 우리에게 어떤 짓을 하는지, 앞서 봤던 이 모든 편향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A라는 가상의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A라는 투자자는 지난 3년 동안 50%의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그때 조정이 찾아와서 그 수익률은 몇 달 만에 18% 하락했죠. 이때 손실회피 심리가 발생을 합니다. 손실회피 심리가 발생을 하면은 18%의 손실이 45%의 수익보다 더 크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 투자자는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40% 이상 하락한 종목들을 처분해버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눈에 들어온 한 주식이 있었는데 그 주식은 65%나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을 처분을 했죠. 여기서 후회회피와 확증 편향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 65% 하락한 이 주식은 어떤 주식 중개인한테 추천받은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 중개인한테 추천을 받은 종목은 65% 하락했고 최근에 그가 직접 고른 주식은 곧바로 50%나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 A 투자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모든 걸 다 결정했다면 65%나 하락하는 주식을 사는 일은 없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모든 게 그 멍청한 중개인 때문이라고 후회를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는 더 확신을 가지게 되죠. 확증 편향이 일어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사후 판단 편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투자자는 그 중개인이 그 주식을 추천했을 때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역시 내 느낌을 따랐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버리죠. 또 확증 편향이 생기죠. 브로커보다 자신이 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A라는 투자자는 과다한 확신에 차게 됩니다. 그래서 18%나 하락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모든 주식을 임의적인 수준이 넘어가면은 손절해버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주식이 손절됐죠. 그리고 2주 뒤에 조정은 끝났습니다. 팔았던 주식은 모두 더 높은 가격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죠. 이 투자자는 자산 중에 40%를 현금으로 들고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장이라는 위대한 능멸자가 이 투자자들을 능멸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 투자자가 팔기 전에 세 번째 질문을 떠올렸다면 훨씬 더 부자가 되었겠죠. 자, 어쨌든 이런 위대한 능멸자가 우리를 능멸하지 못하게, 우리를 가지고 놀지 못하게 하려면은 보유한 주식이 많이 올랐더라도 자만하지 말고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운은 언젠간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죠. 또 보유한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면은 후회를 회피하지 말고 손실을 볼 때마다 후회를 쌓아 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다음에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지 배워야 된다는 거죠. 네, 세 번째 질문도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이 책에는 사실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 말고도 다른 내용도 조금 있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만 집중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른 내용이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실제로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책을 같이 한번 봤습니다. 이 책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의심입니다. 의심. 모든 것을 의심하라는 거죠. 어찌 보면 당연하죠. 이 책 제목 자체가 세 개의 질문으로 주식시장을 이기자는 거니까 말이죠. 질문은 의심이죠. 항상 투자를 할 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의심을 해야 되죠. 투자 프로세스에서는 항상 의심이 필요합니다. 의심을 하지 않게 되면 위험이 커지게 되죠. 역사적으로 항상 버블의 꼭지에서는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심할 것 없이 확실한 투자다. 의심이 없으면 위험이, 리스크가 커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항상 이 세 가지 질문을 떠올려보면 도움이 되겠죠. 투자뿐만이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결혼하기 전에도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켄 피셔의 다른 책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이라는 책이었는데 1번에 대한 게 사실 미신에 대한 내용이죠. 잘못된 것, 미신을 믿고 있지 않는가 라는 질문인데 이 1번에 대한
것을 좀 더 자세하게 그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이라는 책에서 말이죠. 그 영상도 한번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